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거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는 얘기가 막 미국서 나오니까 저희가 졸지에 간첩이 대통령인 나라가 됐어요. 뭐 듣보잡이한 소리는 아니고요. 물론 강성이긴 한데 고든 창, 그래도 미국에서 족보가 있는 시사평론가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최근에 했죠. 한번 보시죠. 고든 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고든 창의 말을 거의 직역을 한 겁니다. 문재인은 간첩일지도 모른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문재인은 위험하다. 문재인은 평양을 위해 일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 자신의 국가를 전복시키고 있다. 안 믿어지시면 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could be a North Korea agent. Yet whether he is or not, we should treat him as one. He'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 Korea. He's dangerous. Moon works for Pyongyang. He's subverting his own society, his own nation. 뭐 이 정도 되면 참 황당한 상황이죠. 일본에 있는 그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연락을 취해보면 일본 지식인 중에서도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왜 이 지경까지 갔나 한번 보시죠. 이해찬이 이번에 평양에 가서 우리가 20년을 집권해서 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보안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은 전번에 9월 18일 날 평양에 갔을 때 능라공원에서 능라경기장에서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이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모든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걸 거부하고 200만, 300만이 굶어 죽는 걸 비롯해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600만에서 700만을 대량 학살시킨 사교체제가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상당히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는 제주에 있는 관함식에 일본 해군더러 너희 우길기 달았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우길기가 일본 해군의 해군 깃발이에요. 그러면 해군더러 너희 깃발 내리고 들어와 이 소리가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기레기들이 잘못한 건데 우길기가 무슨 뭐 일본의 그 군국주의 깃발이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국주의 깃발이다.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길기는 사용된 지가 한 400년 이상 돼요. 에도 시대부터 사용됐거든요. 저게. 도쿠가와 막부 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린애들 선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써요. 왜 그러면 저게 태양 숭배 를 나타내는 깃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 개의 깃발을 보시고 계신데 왼쪽 거는 1950년대까지 썼던 깃발이고요. 오른쪽 거 약간 이동인 것 같아요. 오른쪽 거는 오른쪽으로 그 원 중심이 오른쪽 거는 지금 우길기는 1954년인가 정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길기는 엄격히 말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정해졌고 일본의 군국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오던 깃발이거든. 이걸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 깃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물론 방향은 좀 거꾸로 다르긴 하지만 절에 있는 만자를 두고 나치 깃발을 내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레기들이 무식해서 이게 반일파리죠. 일종의. 그럼 이런 반일파리를 기자들이 한다고 해서 일부 극악한 반일파들이 친일파 낙인 찍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걸 수용해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걸린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그 옆구리에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지금 일본 보고 야 너희 해군 깃발 달았으니까 해군 배 들어오지 마 이 소리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짓을 한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계속 요구하고 소위 이제 북한의 그 풍계리 뭐 동창리 그거 뭐 폭파했다는 거 내세워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미국 쪽에서 경제 제재 완화해줘야 된다고 북한을 대신해서 울부짖고 있잖아요. 특히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혹은 NLL 문제는 이거는 유엔 사령부를 직방으로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 사령부 깃발 떼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전에 여기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사령부 깃발은 주한미군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덮어 쓴 건데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덮어 쓴 건데 이게 맞는 깃발이 되나가지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엔 깃발을 가지고 북에 진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깃발이거든요. 이거를 미국과 상의 없이 막 그냥 북한이랑 손잡고서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막 그냥 블라블라 떠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은 이제 연내에 종전선언이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심칙북을 막 사발제 들이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얘들이 우리 동맹 맞냐? 이거 동맹 아닌데 이거 평양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쪽에서는. 이게 대통령 한 명만 그러면 뭐 좀 저 사람이 정신이 잠깐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총리도 이러잖아요. 이낙연이 지난 7월에 케냐인가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백성 생활을 더 중시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했다 그랬는데 이게 기겁할 소리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선 첫째, 과연 김정은이 백성 생활을 더 중시하는 지도자인지 아니잖아요. 자기네 집안밖에 모른다고. 평양은 백성이 아니에요. 평양은 북한의 최상층 핵심 계급이라고요. 걔들 용어로. 나머지는 전부 야생동물처럼 살아가잖아요. 배급권 바깥에서 안달복달하면서. 근데 무슨 백성 생활을 더 중시하는 지도자예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건 뭐냐? 아니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란 자가 어떻게 백성이란 이름을 쓰냐고. 차라리 인민 생활을 한다든지 주민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 같으면 시민 생활 혹은 국민 생활이라 그래야 되고 어떻게 백성이라 따위의 말을 하냐고. 이 백성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게 뭐를 딱 바닥에 깔고 있냐면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 사교체제의 사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 한순간 이 단어 선택한 순간 이낙연은 혓바닥이 김정은의 혓바닥이 된 거고 눈알이 김정은의 눈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냐고요. 만약에 누가 말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백성의 생활을 정말로 고민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하면 저 같으면 데모하거든. 그 사람 앞에 가서 야 내가 문재인이 백성이야? 내가 주권자 국민이야 임마. 내가 주권자 자유시민이야.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나는 비록 반대표 찍었지만 그 투표를 하는 투표권을 가진 주권을 위임하는 주권자야 임마. 국민이야 자식아. 아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며. 그러면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거 아니요. 인민한테 있는 거 아니요. 걔들 용어로 인민한테. 근데 왜 인민을 백성이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이낙연은 딱 이거는 나라님이라고 김정은을 딱 받들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낙연 씨 이렇게 말했어야지. 당신 똑바로 들어도 북한의 백성 생활을 더 중시하는 나라님께서 마침내 출연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백성의 대응물은 나라님이지. 어떻게 21세기에 아무리 짐승같이 살고 있는 아무리 학대받고 있는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는 죄수
같은 신세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지만 그걸 어떻게 백성이라고 불리냐고 당신 입에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낙연은 엊그저께 한글날에는 세종대왕 땐 결의가 하나였습니다. 남북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이제 부활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것도 가관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제 사전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냥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앉아서 하나보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사전을 하려면요. 사용되는 말의 빈도수까지 포함해서 그 말의 사용 행태를 채집해야 돼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CORPUS, 코퍼스라 그러고요.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해서 말뭉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말, 유튜브에서 사용되는 말, 방송에서 사용되는 말, 신문에서 사용되는 말, 그 다음에 버스간에서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말, 길거리 가면서 애들이 주고받는 말, 이걸 다 샘플링해서 그 다음에 그 샘플의 비중치,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말의 빈도를 계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가 표준어고 어디서부터 비어다, 어디서부터 속어다. 이거는 결국은 말, 언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말이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어로 범털, 그 사람 저기 범털이야. 그래도 범털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면은 그게 표준어 단어의 범털의 뜻에 어떤 한 조직 혹은 집단의 상층부에 있는 자로서 잘 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 빈도 체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다른 얘기 들어드릴게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영어를 공부할 때는 healthful, health라는 건강에다가 full이라는 FUL이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healthful 그러면 건강에 유리한이에요. 그리고 healthy 그러면 health에다 Y자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healthy는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건강에 유리한, 사람의 건강에 유리한, 건강해주게 만드는 음식 그러면 healthful diet라 그래야 돼요. 그게 70년대 후반까지 영어예요. 그런데 요새 만약에 지금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healthful diet라고 제가 영작문 하면서 쓰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healthy diet라 그래야 돼요. 근데 healthy diet라고 표현을 제가 40년 전에 했다 그러면 제가 손가락질 받아요. 저 무식한 놈이라고. healthy는 건강한이란 뜻이지 건강에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야 임마. 음식이 어떻게 음식 자체가 건강하냐. 음식은 건강에 유리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음식이 건강에 유리한 건강 음식 그럴 때는 healthful diet라 그래야 되고 건강한 사람 그러면 healthy man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70년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healthy diet, healthy man이에요. healthful이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안 쓴다고요. 이렇게 말은 살아서 변해요. 그러면 healthy라는 단어의 표준어의 의미에 건강에 유리한이란 뜻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 만드는 사람은 빈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북한 언어 빈도 체크예요? 김일성 어록,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당교화 이게 걔들 언어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사전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고방식이. 왜냐? 언어는 사회를 엮어주는 본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난 건요. 우리 말이 사오정 언어가 돼서 그래요. 제가 80년대에 사오정 90년대에 그 사오정 농담 막 나올 때 야 이제 사회가 해체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어학자들 특히 오스트리아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사회를 엮어주는 본드 그 유대를 만들어주는 동아줄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거를 문란하게 써버리면 사회가 깨진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엮어주는 그 언어와 북한의
저 흉측한 대량학살 사교 체제를 꺾어주는 그 언어가 같은 언어냐고요. 다른 언어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의말 큰 사전을 통합해서 만드냐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결의말 큰 사전을 어떻게 통합해서 만드냐고요. 북한에서 말뭉치를 샘플링을 하면 방송, 텔레비, 라디오, 신문,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당 교화 사업, 교양 강좌 이런 거, 이른바 당성 높인다는 교양, 자비판,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장, 이런 데서 사용되는 언어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 빈도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 그 품에 안겨서 이런 거겠지. 그럼 그게 우리말이냐고요. 그럼 그거를 그 말의 뜻을 걔들 문맥에 맞춰가지고 우리말 사전에 계속 박아야 되냐고. 비판 없이. 끔찍한 사고방식들이에요, 이게 지금. 대량학살 사교체제 좋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니까. 나 우리 민족 싫거든. 나 김일성 민족 아니거든요. 아주 끔찍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게 계속 국제관계에서도 계속 묻어나니까 고든창 같은 사람이 드디어는 급기야 간첩일지 모른다. 간첩 아니더라도 간첩으로 취급해야 된다.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고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고든창 고발하세요. 난 고든창 말 인용한 거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 고발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든창을 고발하시라고. 고든창 말 그냥 인용한 거예요. 따옴표예요. 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이렇게 노는 꼴 보면은 미국에서는 야, 저거 간첩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는 이제 김정은 심부름으로 해서 교황을 만나면, 이번에 문재인이 저기 유럽 순방한대잖아요. 교황을 만나면은 김정은이 교황을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거를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또 신문에 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이거 흥미진진하다 그럴까 이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왜냐, 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라는 건 이건 종교입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요. 신자 수가 북한 주민 2,500만이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의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종교예요, 이게. 그러면 이 3대 신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3대 신이 김정은이에요. 그럼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면 가톨릭은 잡귀를 믿는 사교예요. 저 카톨릭 신자 세례 받은 놈입니다. 데오필로.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눈에서 보면, 혹은 김일성 사교 체제의 눈에서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잡귀고요. 카톨릭은 잡귀를 믿는 사교가 돼요. 교황은 잡귀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뜻을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이념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북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는 끝난 겁니다. 이거는 김정은 본인이 우왕좌왕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냐, 그건 조금 있다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패닉 상태에 빠진 사교의 교주가, 교주도 아니야, 사교 신이야, 신. 패닉 상태에 빠진 사교의 신이 문재인을 만나서 저기 유럽에 가면 제가 교황을 초청하고 싶다고 교황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신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 제가 만약에 문재인이었으면 거기 저 스위스에 그 한대성 그 대사 아주 그 능력 있고 똑똑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스위스에서 바로 그 차 몰고 내려가면 바로 그 이탈리아고 그 바티칸인데 그 가서 우리 한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이러고서 그걸 모면했어야 돼요. 그걸 모면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심부름은요, 악마의 사교의 신이 심부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심부름 부여한 거라. 이건 좋다고 심부름해 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심부름에서 뒤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 교황한테 가서 지금 악마가 지금 하나님의 그 특정 종교의 그 수장인 교황을 지금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심부름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물론 북한이 비핵화할 뜻이 있습니다라는 의지를 교황한테 팔겠다는 건데 그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 이미 트럼프한테 팔았잖아. 한 번 판 메시지 또 팔라고요?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두 번씩 장사해. 풍계리 그 핵실험장 그거 폐쇄했다라고 한번 기자들 불러서 쇼해놓고 요번에 미국도 사찰단 불러서 또 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사찰단 불러서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팔고 꼭 또 한 번 더 팔아. 이거 사기죠, 일종의. 한 번 팔았으면 됐지. 자, 근데 이제 교황이 워낙에 희한한 사람이 지금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가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카톨릭의 그 사상 최악의 그 남자애들 성추행을 덮은 사람이거든요. 그 스캔들을. 해방신학이랑 가깝고요. 남미 출신이고요. 그 만약에 이제 교황이 이거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평양 간다. 그럼 이거 뭐가 되냐?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사교체제의 면죄부 판결되는 거예요. 교황님, if you ever flies to 평양 and meet Kim Jong-un, then you are selling the very disgusting stuff. 이게 면죄부 팔다가 옛날에 가톨릭 망했잖아요. 이거 지금 21세기에 다시 한다고 600년 지나서? 정신 차리세요, 교황님. 저는 이 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영세 받았던 놈이니까, 데오필로. 보통 뜻도 아니에요. 신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황당 시츄에이션인 게 김정은이 패닉에 질려가지고 문재인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걸 부탁을 했는데 문재인은 그 패닉에 질린 거를 또 패닉으로 감싸준 거예요. 같이 당황해서. 이런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 교황 자신이 지금 카톨릭 안에서 핀치에 몰려 있는데 그 아동 성추문 덮은 것 때문에 아동 성추행 스캔들 덮은 것 때문에 이 교황이 정신머리 나간 인간이라 이게 이제 가서 이제 뭐 하겠죠. 저는 카톨릭 막 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가장 가깝게 갔던 종교는 캐톨릭이었으니까. 세례명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꼴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초식이야? 왜 이런 황당한 짓들을 하고 살아? 이게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중 동심원 구조인데, 이 미중 전쟁 안에 북핵 해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라는 건 미중 전쟁 안에 큰 구도 속에 들어있는 접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쟁이다. 이거 하루아침에 뭐 툭탁거리고 끝날 전쟁은 아니다. 이러면 북은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끈떨어진 연이에요. 저건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이 패닉을 하죠. 미중 전쟁이 더 진행을 해서 진행하면 무슨 상황이 되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돼요. 중국의 손발이 묶이면 하시라도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손발이 안 묶였을 때는 미국이 접수평정한다 들어간다 그러면 심지어는 중국군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올 수도 있고 안 건너고 오더라도 그 국경에 집결한 북한 특수무력부대에 중국이 돈과 무기를 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응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 형편에 만약에 미국이 명분 딱 축적해서 접수평정하러 들어갔는데 중국군을 동원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들어와요? 그게 보통 미군인가? 그땐 유엔 깃발 두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질 때 써야 되니까. 유엔 깃발 들고 들어가서 미국에 가만히 있어요? 유엔 안보리에다 대고 얘기하죠. 야, 여기 유엔 임시행정기구 운타라고 불러요. 동티모르가 운타를 거쳤어요. 유엔 트랜지셔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북한 지역에 운타 한 5년 한 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따라서 이걸 발전시킵시다. 그래서 운타 운영 주체로 내가 이제 정중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딱 선방을 쳐갖고 선수를 쳐서 중국의 그걸 외교 그 무대로 당당하게 딱 끌어들이겠다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군사로 밀고 들어가. 그랬다간 미국이 바로 그냥 이제는 경제 폭격해버리죠. 작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꼼짝 못한다고요. 이제 자기 꼼짝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한 7, 8개월 동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지난 7월에 미중 무역전쟁 시작됐고 지난 9월 18일 문재인이 평양 가는 날 그 무역전쟁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50% 선에 해당하는 누계 2,500억 불까지 튀었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인데 손발이 묶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은 그냥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북은 끈이 떨어진 연이라고. 그러니까 김이 패닉에 빠진 거죠. 패닉에 빠지니까 교황을 불러들인다는 거라고 이게. 저 체제에서요. 교황 불러들인다는 건 정통신앙인들이 믿는 신이 김정은이 정통신앙 김일성 사교체제라는 정통신앙이 떠받드는 3대 신이거든요. 그 신이 잡귀도 아니고 하나님이 잡귀예요. 거기선. 잡귀니까 성경책까지면 총살하거나 가혹하게 처벌하잖아요. 잡귀도 아니고 그 잡귀의 일개 대리인에 불과한 교황을 불러들이겠다는 거니까 이거 스스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미라를 갖다 내다 팔은 거라고 이거는. 패닉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 저거 보면서요 저는 야 김정은이 정말 지금 속된 말로 씨앗이 바짝 됐구나. 진짜 겁에 질려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보세요. 미중 전쟁이 만약에 이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다라 그러면 북은 운명이 정해진 거다. 그러면 그 북이 운명이 정해져서 이제 북이 어느 날 그 운명이 집행될 때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 평정되고 북한이 해방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한국의 정치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 사교 체제 유지에 몰빵했잖아요. 아니 말 잘했네. 20년 동안 집권해서 북을 계속해서 북이랑 사이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오케이 말씀 잘하셨네. 이제 이해찬 씨가. 근데 사이좋은 관계를 맺을 상대방이 없어졌어 북이. 그럼 이제 더 집권할 필요 없잖아요. 집권의 의미가 북과 사이좋은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건데. 김정은 체제, 사교 체제랑. 근데 사교 체제가 없어졌어.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더 이상 집권할 의미가 없어진 거죠. 내려오셔야지 그러면. 북이 붕괴하면 한국은 정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득 패닉 상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북은 끈 떨어진 연이 됐고 문재인 정권은 그 끈 떨어진 연에다가 요만큼 저기 본드 칠해서 이렇게 실로 붙여놓은 바람개비 같은 신세거든요. 연 자체가 끈이 떨어졌는데 바람개비도 연이랑 같이 날아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문득 패닉인 거죠. 패닉이니까 김정은이 부탁해서는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부름한다는 거예요. 교황한테. 그러니까 한국의 주교니 이런 것들도 완전히 머리가 빈 거죠. 저게 교황이 얼마나 곤혹스럽겠냐고. 왜 곤혹스럽냐. 전 세계에서 가톨릭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덜 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DJ 노무현 그리고 2000년 이명박 무렵까지 굉장히 빨리 늘다가 그다음에 줄었어요. 가톨릭 인구가. 그래도 그게 성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가톨릭 교단에 끼치는 그 영향이 커요. 한국의 이 사제단들, 이 주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대주교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교나 대주교들이 이번에 그거 말렸어야 된다고.